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공공경제론 제6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의 제목은 후생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후생경제학,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후생이란 말이 평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말인데 웰페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후생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복지 또는 공익에 가까운 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웰페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개념부터 해가지고 사회 후생 안에 들어가는 효율성과 공평성 그리고 시장 실패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불가능성의 정리, 차선의 이론 등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생,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여기는 이제 우리 공공경제로니까 국민들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을 공익 또는 후생, 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거나 좋게 하는 것도 후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welfare, 이렇게 복지라는 말로 더 잘 번역이 되는데, the state of doing well, especially in respect to good fortune, happiness, well-being, prosperity. 즉,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 국민의 행복, 우리는 이걸 공익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익의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생, 소셜 웰페어 그러면 개인의 잘 사는 정도도 있지만 사회적인 잘 사는 정도예요. 사회 전체의 잘 사는 정도를 경제적으로 표현한 말이 사회 후생이다. 그래서 사회 후생이 높다. 그런 얘기는 자원 배분이 그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와 함께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 또는 공익이 잘 실현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개념으로 온정적 간섭주의가 있는데 이거 꼭 찾아보세요. 패터널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패터널 그러니까 부모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돌보듯이 어? 자유를 주는 게 좋지만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면 방종으로 흘러버리죠. 그게 아니고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국가가 좀 더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러는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자유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합니다. 의무교육을 시킨다든가 사회복지 이런 것들도 다 국가가 어떤 사람은 왜 쓸데없이 응? 개입하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 한 거야. 국민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간섭주의를 온정적 간섭주의 이렇게 부른다. 사회 후생에 들어가는 첫 번째 요건으로 효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efficiency에 대해서 계속 시장 경제의 효율성 이런 것들 설명해 왔는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상태를 말해요. 잘 된 것. 더 이상,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 이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파레토 효율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효율적인 상태라고 하자. 반대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태면 거기는 비효율적인 상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효율적 상태에서 효율적 상태로 이동하는 것. 이거를 파레토 개선, 파레토 임프루브먼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따지면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여기는 제로 제로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제어와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우리가 가진 돈이에요. 전체 돈으로
이게 효용 가능 경계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영 얼마든지 더 좋은 거 선택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고 있으면 잘 살지 못하죠. 소셜 웰페어가 제로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소셜 웰페어가 늘어나죠. 그런데 이 굵은 선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해당이 됩니다. 더 이상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바깥에는 할 수 없는 것, 이 안에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중에 요 효용 가능 경계, 바운더리에 있는 거를 최선의 선택. 이거를 파레토 에피션시. 파레토 효율적인 ABC는 효율적인 점이에요. 반면에 D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는 더 좋아질 수 있잖아요. 더 좋아질 수 있는데 D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비효율적인 선택이다. 파레토 inefficient.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뭐라고 그래? 파레토 임프루브먼트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D에서 A로 가든 B로 가든 이 효용 가능 경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거는 파레토 임프루브먼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돈 쓸 때 옛날에 몰랐을 때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뭐 이쪽 더 동일한 해서 이쪽 고수만 늘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서비스만 늘릴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상태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inefficient, 여기는 efficient. 이 변화를 파레토 improvement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 수학 선택하는 거 합리적인 사람은 한계에서 생각한다 하는 문제를 풀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효율적인 선택은 점수를 극대화한다고 그랬을 때 수학 6시간, 영어 4시간이에요. 반대로 내가 지금 선택을 했는데 10시간을 5시간, 5시간, 수학 5시간, 영어 5시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비효율적인 것이죠. 이 상태에서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야. 나한테 더 좋은 게 있었어. 그러면 이런 변화를 파레토 임프루브먼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변호사와 타이피스트 이야기를 저 앞에서 했어요. 이것도 서로 교환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따로 놀아요. 그럼 타이피스트는 일자리도 없죠. 그렇죠? 변호사는 돈도 더 적게 벌죠. 이런 상태에서 교환에 참여하게 되면은 서로 교환하지 않는 것보다 교환에 참여할 때 서로가 이익이 되니까 효율성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지금 트럼프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거 10,000원에 수출하던 게 이제 미국에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0원, 2,500원 세금을 더 내서 10,000원짜리가 12,500원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더 사겠습니까? 옛날보다 2,500원이 올랐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 제품을 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만큼 수출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관세를 없애자고 체결했던 게 FTA, Free Trade Agreement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트럼프가 거꾸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FTA를 체결하면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나라에 소고기나 쌀이나 수출하기 쉬운데 미국이 이걸 포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싸게 수출할 수 있는데 이 파레 이 FTA를 체결하는 것이 파레토 개선인데 그거를 지금 내팽겨치고 트럼프는 깡패처럼 야 그동안 10년 동안 해보니까 우리가 손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 적자가 우리나라가 미국 무역 적자 제일 큰 나라는 아마 중국인가 이럴 거요. 그다음 우리는 8번째 일본 다음에 무역 적자가 많은데 야 무역 적자 제로가 될 때까지 니네들도 우리 거 사가라. 그러기 전에는 관세 25% 불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미국에다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공장 지으면 그거는 관세 안 물어도 된다. 그래서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예요. 근데 다 그것이 뭐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소비자는 손해예요. 우리나라도 손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저 깡패처럼 하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결국은 트럼프 때문에 세계 경제가
엄청 힘들고 주가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상태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을 보고 가격을 신호등처럼 보고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소비자 잉여라는 이익을 보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생산자 잉여, 공급자 잉여라는 이익을 봐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 삼각형만큼 이익이 되니까 토탈 서플러스가 생기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교환에 참여해서 서로 바꿔먹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웰페어, 소셜 웰페어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시장 실패라고 해요. 이렇게 작동되면 마켓 석세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이 작동되지 않을 때는 마켓 페일리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로 앞으로 이번 시간 다음부터 배우게 되는 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 거시적으로는 소득의 불평등 문제, 부익부, 빈익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으로 이렇게 자원 배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사회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는 마켓 페일리어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배워가는 겁니다. 첫 번째 공공재에 대해서 배울 텐데 공공재는 여럿이 함께 쓰는데 아무 문제 하나를 만들어도 보통 물건은 스마트폰 내가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 교실만 생각해 보세요. 이 교실도 내가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함께 쓸 수 있잖아요.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공재라고 해요. 그래서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은 경쟁자가 없는 거죠. 라이벌이라고 그래요. 경쟁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excludability, 배제성이라고 하고 이거는 경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특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재화를 이 핸드폰 같은 거는 뭐예요? private good, 라이벌도 있고 내가 경합도 있고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 사용 못하니까 그리고 돈 안 내는 사람은 사용 못하니까 이런 것들은 private good이라고 하고 돈 안 내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여럿이 함께 누군가 뭐 하나 만들면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퍼블릭 굿이라고 하고 클럽을 만들어서 일정 수를 제한하는 거, 골프 클럽, 뭐 콘도 이런 것들은 클럽이죠. 회원권 제대로 운영하는 거 이거는 클럽제라고 하고 또 강이나 공원과 같이 여럿이 함께 쓰는 그러한 물건들은 common resource 그래가지고 이거는 공유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클럽 common, public good 이걸 포함해서 이쪽에는 마켓 페일리어가 발생하더라고요. 우리가 시장이 잘 돌아가서 서로 함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세계는 이거는 뭐예요? 사적 재화라고 부르죠.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다 프라이빗 굿이고 우리 정부 부분이 참여하는 거는 이 세 개의 퍼블릭 굿, 클럽 굿, 커먼 리소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퍼블릭 굿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라이벌이 없다. non-rival, 비경합성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non-excludability, 돈 안 낸 사람 배제시킬 수 있냐. 배제 가능성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이 교실을 생각해 보세요. 교실은 80명. 한 사람이 이 교실을 샀다 하더라도 80명이 함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뭐 30명 들어올 때까지는 서로 뭐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강의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자리 잡기 위해서 줄 서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게 라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벌이 없죠. 그리고 여기 저 문을 열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등록금 안 낸 사람, 수강 신청 안 한 사람은 나가! 이렇게 출석 부르고 나가라고 하면 그걸 배제 가능하겠지만 배제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를 public good, 공공재라고 부르고 이러한 공공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경쟁도 일어나지 않고 돈을 내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공짜로 타면 되겠네. 프리라이더 프로그램.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먼저 만들면 그 다음에 내가 가서 공짜로 이용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시장은 이렇게 무임승차가 없어야 돼요. 즉 시장에는 공짜가 없어야 되는데 공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 시장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시장 실패라고 하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시장 안에서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 대가를 꼭 치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담배를 핀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담배 냄새가 싫어가지고, 그쵸? 손해를 봤잖아요. 근데 그 손해를 배상해 주지 않잖아요. 원래 시장이 돌아가려면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요. 시끄럽게 떠들어도 마찬가지고, 공해물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네가티브 익스터널리티, 즉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가 치러지지 않을 때 여기도 과잉 생산, 나쁜 거는 과잉 생산되고 좋은 거는 과소 생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장 실패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환경 오염이라든가 교육 같은 그런 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외부 효과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이거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건데 과수원 옆에 꿀통을 갖다 놨어요. 그럼 과수원 때문에 내가 꿀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과수원 주인한테 돈을 내야 마땅한데 시장이라면 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공짜로 이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외부 효과라고. 그러나 최근 현대 경제학에서는 야, 그럼 진짜 이 사람이 이익만 보고 돈을 안 냈는가? 나중에 가을이 돼 보니까 이 사람이 꿀통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벌들이 많이 꽃에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과수원의 과실이 많이 맺었어요. 그 과수원도 이익을 받네. 이거는 뭐 돈으로 주고받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익이 오고 갔으니까 더 이상 이제 과수원과 벌꿀의 관계는 외부 효과가 아니라 시장이 돌아간다 이런 건 내부 효과라고 그래요. 인터널라이즈, 내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점은 설명했듯이 독점이 되면 독점자는 경쟁 시장에서는 이만큼 가격에 많이 만들어서 낮은 가격에 팔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익을 보죠. 반면에 독점이 되는 순간 생산량을 줄이고 그 대신 뭐예요?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익이 이 세모만큼 줄어들게 돼 있어요. 사회 후생이. 그러니까 독점은 inefficient한 거죠. 효율적인 상태는 여기인데 여기로 가서 국민들이 최대의 이익을 봐야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이익을 봐야 되는데 독점자가 적게 생산하고 가격을 높임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요 삼각형만큼 요 DWL이라고 하는 게 deadweight loss, 자중 손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요만큼 사회 후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독점은 어떻다? 비효율적이고 시장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의 비대칭성도 market of lemon, market for used car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고차 시장이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것도 시장 실패의 일부로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데 이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정부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고 이것도 시장 실패의 일부다. 그 다음에 가치제라는 게 있어요. 가치는 영어로 merit, merit이 장점이란 뜻도 있고요. 가치란 뜻도 있네요. merit good, demerit good. 아까 외부 효과하고도 비슷한데 외부 효과에서 이야기한 이 공해 물질은 demerit good이라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드럭이라든가 그렇죠? 요즘 마약, 알코올 같은 것들은 demerit good. 그리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사회의 범죄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서로 인성이도 좋아지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육은
서로 장려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merit good. 이게 마약이라든가 알코올, 환경오염 같은 거는 demerit good 이렇게 부른다. 이런 것들도 과잉생산, 과소생산이 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이 불평등한 문제. 시장 경제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갑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거죠. 이 빈부격차의 심함, 이거를 시장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많이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줌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이렇게 컸던 거를 줄일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시장에서는 못하니까 시장 실패고 정부가 나서서 하면 정부의 성공이 될 수 있으나 그것도 반드시 성공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실패에 마켓 페일리어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들어갑니다. 공공재의 경우에는 공기업을 통해서 시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요.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생산되는 거는 벌금을 부과해서 적게 생산되도록 하고 너무 적게 생산되는 교육과 같은 거는 보조금을 통해서 생산을 늘립니다. 독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 규제를 하면 되고요. 가치제는 외부성하고 비슷하게 좋은 거는 더 많이 생산하고 사회적으로 나쁜 거는 없어지도록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도 정부가 서로 모르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중고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정부가 대칭적으로 되게 해주면 해결이 될 수 있고 소득 불평등의 문제도 누진세 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정부는 실패한 시장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하면 government success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도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government failur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는 일종의 공공재의 경우에는 생산자로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보호자로서 이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재분배자로서 참여를 하게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익, 사회적인 후생의 웰페어의 또 다른 측면이 공평성이에요. 이 시장에서는 효율성만 생각하지만 공공 부분에서는 늘 공정성 또는 공평성을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이란 뭐냐? 저울이 이렇게 양쪽에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이룬 상태를 공평이라고 equality죠. equity, fair, just 영어로 그러는데 어느 한쪽으로 또 치우치지 않고 고른 걸 말해요. 공정, 그러면 공평하고 올바름, 정의, 진리에 맞는 올바른 진리를 공평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fair, equity, just 이렇게 하죠.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공정하지 않아 불공정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fair, equity, just 정의롭다는 쪽이 just죠. 그래서 도대체 공평성이 뭔가 이거는 철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평등성, equality라고 하는 평등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n분의 1로 모두가 똑같이 지금 100원이 있는데 100명이다. 그럼 1원씩 나눠 갖는 거를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평등주의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것도 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당한 권리, 야, 형식적 평등 필요 없어. 그중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0이고 일 열심히 한 사람은 10개도 가질 수 있고 그 정당하게 일해서 얻은 거는 소유권을 보장해 줘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공평성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페어니스라는 개념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을 공정이다. 그래서 똑같이 일한 사람이면 똑같이 1시간 일해서 10,000원씩 주는 거죠. 근데 다른 것은 다르게 2시간 일한 사람은 20,000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만 같게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누가 n분의 1이고 평등주의자인 반면에 이것들도 강조하는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정의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위 이건 우파예요. 우파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공정은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네 번째 공평성에 들어가는 개념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 사람이
예? 능력이 있느냐, 노력을 했느냐, 또는 필요가 있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게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효율성은 따져보면 인풋, 아웃풋 해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것, 효율 가는 경계, 이런 거 따져보면 쉬운데, 공평성은 철학자에 따라서 이 평등주의적 공평성, 자유주의적 공평성,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능력주의적 공평성,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요걸 벽돌을 한 장씩만 딱 사줬으니까 n분의 1로 똑같아. 이퀄리티, 평등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네, 이 바닥의 평등성이죠. 이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왜 놔준 건데? 결국은 이거 사과 따먹게 하기 위한 거 아니야. 사과를 하나씩 따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공평이지.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하나, 중간 사람은 두 개, 작은 사람은 세 개를 주는 게 이게 공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에쿼티라고 해요. 에쿼티. 그러니까 이퀄리티. 저는 입구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하는데 그런 equality, equity의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정당한 권리는 여러분들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공평성의 개념은 ambiguous, amb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지 개념 정의가 어렵고 측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평성 개념 설명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정의 justice라고 하는 것은 공평성 중에서도 좀 이 목표에 딱 맞게 하는 것 justice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비슷한 개념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효율성과 공평성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이의 관계는 어떠냐? 그럼 동시에 효율적이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공평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 많이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을까? 서로 트레이드오프, 상충하지는 않을까? 트레이드오프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마켓, 시장 경제에서는 efficiency를 강조하고 통제경제, 사회주의에서는 요 공정성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프리마켓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피션시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시장 경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에쿼티라고 하는 공정성은 사회적인 합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 서로 상충하냐, 서로 충돌하냐, 아니면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느냐. 같이 갈 수 있는 건 상호 보완 관계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는 돈이 있으면 부자들한테 많이 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결국은 누가 이 사회를 발전시키느냐 가난한 사람보다는 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서로 돈을 능력 있는 사람한테 줄 거냐 좀 가난한 사람한테 줄 거냐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을 강조할 것이냐 분배를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이 개발을 강조할 것이냐 컨서버티브 보존하는 것 컨서베이션을 강조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상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게 더 일반적인 주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요 복지 쪽을 공평성 쪽을 강조하면 공평성을 강조하면 오히려 효율성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생산적 복지 또는 투자로서의 복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복지를 늘려가면 오히려 그게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 사람들이 완전 포기하고 그냥 어? 인생을 포기하고 저 밑에서 사는 것보다는 사회 복지를 통해서 취업을 해주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형평성과 공평성을 상호 보완 관계로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항으로 가서 보상의 원칙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이라고 하는 건 아까 FTA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효율적인 상태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손해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익 본 사람들의 것을 가져다가 손해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보상을 해주고도 남아요. 그러면은 개선된 거죠. 효율성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을 칼도 힉스 기준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거꾸로 가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는 비효율적인 거야. 쌍방향을 함께 평가하는 거는 스키터없스키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고 보상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뭐 깊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성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재정학에서 impossible theory죠. 여기는 이제 사회 후생함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잘 사는 정도를 철학에 따라서 평등주의자들은 니은자 모양의 사회 후생함수를 생각하는 데 비해서 공리주의자는 요 직선, 그 다음에 약간 상대적으로 사회주의적 평등주의자, 이거는 완전히 어, 막시즘에 이야기하는 그런 평등주의자고, 이거는 좀 원만한 평등주의자는 이런 곡선을 나타내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를 기초로 할 때 가장 올바른 선택의 상태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 후생함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내가 선택한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영역이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이 경계에 있는 점들이 다 효율적인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사회 후생함수가 접하는 요 점을 찾아내서 여기가, 아까 여기 다 이 선 위에 있는 건 모든 점들이 효율적이지만 그 중에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점은 Z다. 이런 것들 찾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소셜 웰페어 펑션인데,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리주의자들, 평등주의자들, 롤즈의 관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할 텐데, 이걸 가지고 이제 불가능성의 정리를 케네스 에로우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보편성, 완비성, 이행성, 비독재성, 그다음에 제3의 선택으로부터 독립, 이런 5가지 조건이 되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제일 좋은 점, 블리스 포인트라고 하는데, 최선의 점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에로우라는 사람인데,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늘 싸우잖아요. 누구한테는 이익이 가고 누구한테는 손해가 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그 소셜 웰페어 펑션을 찾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결국은 우리는 저 뒤에 배우겠지만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차선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합리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경제학이.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첫 번째 목표를 알아야 돼요. 목표가 뭔가, 그리고 내가 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가. 시간이든 돈이든 그죠? 배우자든 자원이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영어와 수학 문제풀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차선의 이론, 세컨 베스트라는 이론은 뭐냐면, 이 모든 거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N개, 결혼할 때 예를 들면 5개의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 상대자 선택할 때. 그런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베스트가 없어요. 베스트가 없으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세컨 베스트, 차선으로 가야 돼요.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차선이냐 이거지. 그래서 그러면 5개 중에 4개만 만족하면 차선이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차선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10개의 조건이면 그 다음에 차선은 9개 조건이네? 아니에요. 8개의 조건이 더 나한테는 더 큰 만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개 다 충족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다고 N-1개를 충족한다고 해서 세컨 베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차선의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고, 여기 이제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한 이야기를 마지막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The political problem of mankind. political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는 뭐냐?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사는 거는 efficiency만 생각하면 되지만, 우리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economic efficiency도 중요하지만, social justice, 사회적인 공정성도 중요하고, individual liberty,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 영역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민간에서는 efficiency만 따지면 되지만 social justice 생각해야 되고 individual liberty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존 메이나드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거시경제학의 케인즈 학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학파를 만들어낸 사람이 케인즈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책에서 대표 조서에서 한 말에 우리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컴바인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강의는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수업 시간에 직접 질의응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